93, 4년도 그때쯤에 이제 안산, 시흥, 부평 이쪽에서 그 자연환경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근무를 했었고, 당시 그 시민환경연구소라는 걸 그때 처음 만들었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저보다 먼저 강의하신 분이 아마 서울대 해양학과 고철환 교수님 제자 되신다고 그러는데, 당시 이제 고철환 교수님이 소장으로 계시고 제가 부소장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전문 연구소를 만들었던 게 시민환경연구소가 아닌가 하는데, 그 당시에 시화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산으로 해서 이 시흥, 부평 이쪽을 좀 저는 육상 생태를 맡아서 조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친숙하죠. 그런데 친숙할 거라고 믿고 옛날 기억으로 왔는데, 이건 뭐 진짜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전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수원에서 이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라 이러는데, 모니터링 자체보다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제안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기 오지 않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내용을 봤더니 워낙 그 좋으신 그 강사님들이 매일매일 포진해 있고, 부산에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특별한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건 부끄럽게 도를 넘나들면서 강의를 다닐 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안 오겠다고 떼를 쓰다가 약속은 약속이니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또 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시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제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리더십과 함께 실제로 많은 참여, 그리고 어떤 파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시민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진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사실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보존이란 말이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보존이란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 이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좀 더 용어에 세심한 그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보존이다라고 하는 말은 프리저베이션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보전이라고 하는 어이요, 어머니 할 때 보전은 컨서베이션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호란 말도 있죠. 물론 프로텍션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지켜내려고 할 때 보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 보존, 프리저베이션은 있는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컨서베이션, 보전은 사용을 하되 미래 세대를 고려한 만큼 고민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자, 또 지켜나가자, 이런 의미로 좀 사용해보자 이랬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속 가능성이다,
여기서는 안 보이나요? 예.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10년 간격으로 1992년부터 브라질 리오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그다음에 다시 브라질 리오 2012년이죠.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거의 20년에 걸쳐서 인류가 뭘 이렇게 뜻을 맞춰서 해본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진시황이 중국 통일한 이후로 전 세계가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또 전 세계의 정상들이 다 모여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일을 한 건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년 동안에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일은 그렇다 치고 저희 나라에서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발전을 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죠. 뭔가 해놓고서 그렇지 않다라고 욕먹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또 가끔씩 쓰는 말이 있죠. 단군이래라고 하는 말 하죠. 단군이래 이렇게 자연환경에 대해서 망쳐놓은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요새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전에야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야 뭐 자연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은 환경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IUCN 이 세계 자연보존 총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민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OECD 가입한 것 자체부터가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뭘 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은 아니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뭐 누굽니까 정경화 이런 분들이 바이올린 해가지고 세계를 석권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분 한 분이었죠. 한 분. 그러나 그렇지는 못해도 수백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있는 나라와 딱 한 명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 나라는 품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독일 같은 데 이제 가보게 되면 학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법의학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법의학을 하면 의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학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점심때 4명이 앉아서 콰르텟 칠레악을 연주해 줍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여기 학교에 참석한 회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음악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 바이올린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점심은 우리가 봉사, 저녁은 누가 봉사 이래가지고 식사하는 전 세계에서 오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해서 음악을 연주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법의학회로 온 건지 음악회로 온 건지 모르게 바이올린통 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갔더니 그래서 이것이 참 그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옥에 가고 누가 무슨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분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시민들의 수준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사회의 그 제도와 이런 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모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좋든 그러든 간에 그동안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 한번 정리도 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도 할 시간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거 보셨던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웅본색이라고 해서 주윤발 등등등등 해서 이분들이 뭐 성냥개피 입에 물고 코트 레인코트에 걸치시고 막 한 바퀴 휙 돌고 막 이러던 아주 멋진 사람들이죠.
살아 계신지 몰라요. 다 이젠 연세들이 상당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 거죠. 제가 이렇습니다. 또 터미네이터를 끌고 나옵니다. 영웅 본색하다가 이 터미네이터도 그렇죠. 이 피부, 스킨 벗겨내면 속에 기계죠. 사실은 그게 본질이죠. 자, 이제 생물 다양성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터미네이터하고 똑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사실은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생물들 자체입니다. 그 자체. 어떤 종들이 있느냐, 어떤 종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물 다양성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그거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가해집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기능을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가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대체로 이 기능을 얘기하게 되죠. 많은 미국에서의 생물 다양성 연구들은 이 기능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햄버거 하나 먹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가?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다. 그런데 그것을 집을 짓지 않고 대체 물질로 짓는다든지 또는 햄버거 대신에 다른 걸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물 다양성이 이 자연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는 1970년대 말에 고래를 다 잡아 죽이자 이랬습니다. 이거 고래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논란에 빠져가지고 시비를 걸고 포경을 하네 마네 뭐 이러지 말고 우리 고래를 다 잡아서 죽여서 이거를 환경산업에 투자하는 기본 그 시드머니로 삼자. 그분이 환경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닌데 고래를 지구상에 있는 고래 때문에 하도 논란이 많고 문제가 생기고 고래 한 마리의 가치가 우리나라 얼마쯤 합니까? 한 마리 밍크고래 잡으면 3천만 원 정도 하나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죠. 문제가 좀 생기니까 역발상적인 논문을 한번 내신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그 논문이 진위를 떠나서 그런 논문이 출판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많은 자리에서 회자가 됐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이건 똥풍뎅이입니다. 많은 똥풍뎅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똥풍뎅이 요새 보기 어렵다고들 하죠. 그죠? 어렵습니까? 똥풍뎅이는 인류사에 굉장히 그 자신들의 위치를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는 이집트 시대부터 거의 신격화돼 있었죠. 아침에 동이틀 무렵에 똥풍뎅이들이 그 초원에서 등장을 합니다. 똥을 찾아서. 그걸 보고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에는 똥풍뎅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이집트 여러분들 가보시면 미라 옆에 이렇게 똥풍뎅이 모습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호주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소, 말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독일, 뭐 영국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서 소와 말을 데려갔습니다. 대단히 경작을 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플란테이션 뭐 이런 것이 돼가지고 아주 큰 데다가 풀어놓고 자유롭게 거니는 소 말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먹는 것만큼 많이 쌉니다 이놈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호주에는 소똥, 말똥을 분해할 똥풍뎅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분해가 안 돼요. 아프리카 사바나에 가면 그 큰 놈 저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한번 응가를 보면 1.5m 정도의
사이즈로 둡니다. 이렇게 똥을 이렇게 많으면 큰 놈은 한 2m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 똥 치우는 것도 참 번거로운데 그 수천 마리 코끼리들이 똥을 싸대면 아무 때나 뭐 가리지 않고 싸니까 이 아프리카가 지금쯤은 똥 마실 겁니다. 정말 이제 표현대로 하면. 근데 30분 안에 그 똥은 다 처리가 됩니다. 똥풍뎅이들이 그걸 가져가서 다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뒀다 쓰려고 자기 알 낳고 먹이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은 그 똥 속에 많은 그 식물 성분들이 아직 소화 안 된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똥풍뎅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알 낳기도 좋고 알 낳고 난 다음에 알에 나오는 저기 애벌레들이 그거 먹기도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묻어버리는데 그거 우리 생태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게 다 질소 성분들입니다. 질소는 대기 중으로 확 날아가 버리는데 불안정해요. 그 질소가 대기 중에 7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거 가만 놔두면 대기 중에 한번 날아가는데 이거 땅에다 묻어놓으니까 질소 순환이 훨씬 더 느려지는 거죠. 땅 속에 영양분을 많이 우리가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풍뎅이들이 지금 똥풍뎅이들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보시기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놈들은 다 다른 똥풍뎅이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주에서는 독일에 가가지고 똥풍뎅이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문제를 해결을 했죠. 호주는 우리 근대사에서 문제덩어리 국가입니다. 문제덩어리. 모든 생물학을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토끼도 그렇습니다. 토끼도 없었거든요. 호주에. 그런데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져갔어요. 뭐로 가져갔냐. 심심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 풀어놓고 좀 키워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사냥이나 해볼까 이래가지고 가져갔는데 1년 뒤에 사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만 몇 마리를 잡아서 쏴 죽였어요. 심심풀이 삼아 집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옆집에서 그 총 쏘는 소리 시끄럽다고 그 10,000마리를 쏴 죽였으니까 빗나간 것도 치면은 몇만 발을 쐈을 거 아니에요. 옆집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쏴 죽였습니다.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져간 지 1년 만에 토끼가 얼마로 불어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토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물의 생장점 아래를 갉아먹습니다. 골프장 가면 잔디를 이렇게 쫙 깎을 때 보면 생장점 위쪽을 깎아주기 때문에 식물이 계속 자라요. 이렇게 나는 더 자라야겠다 이런 의지를 주는데 밑에를 딱 깎아버리면 난 죽었다 그냥 딱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토끼는 바싹 깎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끼가 있는 곳엔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종들이 다양하게 있느냐 이걸 찾는 게 종의 구조입니다.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종의 기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똥풍뎅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똥을 다 이렇게 분해해서 가져갑니다. 심지어 저희가 저기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한 30m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그 위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이제 한 주일, 2주일 이렇게. 잠깐 방심하면 원숭이들이 뭘 훔쳐갑니다. 그래서 항상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 이제 텐트도 이렇게 지퍼 같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지퍼 하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잠금 장치를 해놔야지 원숭이들이 이거 열고 닫는 걸 금방 배워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면 자기도 가서 내리고 이러거든요. 카메라 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침에 원숭이들이 이렇게 나무에 쫙 나와서 참새같이 쫙 앉아요. 이놈들이 뭐 하나 그랬더니 실례하는 거에 나와가지고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밑에 빵빵빵빵빵빵 응가를 쏴버립니다. 그 뭐 응가 떨어지는 소리가 비슷합니다. 우두두두두두 이럽니다. 굉장히 기분들 좋아합니다. 깨끗거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응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뭐가 쫙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면은 똥풍뎅이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똥풍뎅이들이 밤중에 나무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원숭이 엉덩이에 붙어 있다가 똥 눌 때 같이 떨어져가지고 똥을 딱 잡아요, 궁중에서. 그래가지고 밑으로 딱 착취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기다리다가는 뺏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의 똥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 원숭이 똥을 분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에요. 이놈들의 기능입니다. 자연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마더 네이처다, 엄마는 자연이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획이 돌아올 것도 되지만 앞으로 나갈 것도 되는, 그리고 영원한 이런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대체로 우리 생물 다양성을 이해할 때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쪽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관점에서 이 생물 다양성을 이해할 때 저는 그 존재 자체, 이것들이 존재 자체로서 생존하고 존재하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종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정체성, 고유함, 이런 것들을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위적인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줘야 될 권리, 또 의무, 이게 동시에 다 갖게 되고, 생물도 역시 존재해야 될 권리가 있고, 생물이 존재하면 생물들은 여기에서 알맞게 기능을 해주는 의무가 생깁니다. 생물로서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게 미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숫자 노름을 잘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 수학적으로 얼마짜리, 이 생물의 역할이 얼마짜리, 이거 계산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그건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 슈퍼맨 이분 좋아하죠. 멋진 남자죠. 등치 크고 그렇지만 아주 귀여운 데가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 사람보다는 원더우먼을 좋아합니다. 몇 번 돌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바뀌는데, 정숙한 여인이 아주 뭐 그냥 엄청난 모습으로 바뀌죠. 아마 마찬가지로 슈퍼맨이 몇 번 도는데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바로 이겁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신문 기자인 매우 평범한 모습의 클라크가 슈퍼맨인데, 이 클라크 모습으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슈퍼맨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저절로 우리 앞에 덩그러니 찾아와서 내가 생물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탐사를 해야만 합니다. 탐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 정글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오늘 모르는 길을 오늘 한번 주말에 차를 몰고 한번 가본다든지, 이것도 탐사입니다. 이게 익스플로링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매일 가는 뒷산이지만 가지 않던 길로 오늘은 한번 가보는 것, 그것도 익스플로링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익스플로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익스플로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정을 해야 됩니다. 동정은 이 정체성을 파악을 하는,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는 걸 안 다음에 분류한다. 대체로 동정과 분류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저는 분류는 우리가 지금 동정해는 종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종과 B라고 하는 종이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친척지간인지, 이게 이제 분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서식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대체로 생물 다양성의 종류를 유전적인 다양성, 중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생물 다양성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식지가 되게 되는 거죠. 서식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써 사실은 앞에 유전적인 종 다양성이나 그 생물학적인 종 다양성 자체를 우리가 잘 지켜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것이겠죠. 생물 다양성 구조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다룰 때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익스플로링을 갔다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발자국은 있는데 다 남겨져 있고 사실은 이 분류학자들의 운명이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린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계시죠. 이분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린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익스플로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식물 채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본국으로 다 보내면 린네가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했는데 이렇게 오지를 탐험 간 제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린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자들은 어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18년째 어디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제 옆에 붙어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빼먹고 와도 다 강의합니다. 저하고 뭐 판박이로 똑같이 강의합니다. 농담도 다 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린네 제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강의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저처럼 전문 분류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선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이 많아야 됩니다. 표본이 많아야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요? 좋은 대학을 나온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요? 그렇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따면 수준은 국가에서 공인하기 때문에 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우리나라 학력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학력을 보면 우리나라 의과대학 1등부터 꼴등까지 다 해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머리들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왜 차이가 나느냐? 훈련받은 과정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기관에서 많은 환자들을 들여다본 의사가 많은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가 거기서 판정이 되죠. 외국에 유학 가는 것도 사실은 별하별 환자가 다 오는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좋은 의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제 그런데 우리 분류학자도 그렇습니다. 표본이 많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표본이 많냐?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사 박물관 없습니다. 그죠? 어느 대학도 표본 30만 점 이상 갖고 있는 데가 고려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문 분류학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국내에서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외국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꼭은 아닙니다. 분류학자도 목표로 하는 게 다릅니다. 지역의 생물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어떤 전문 분류군을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사람과 이 수준들이 이제 이 수준이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목표가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정해져야 되는데 제가 대형박물관에 근무할 때 저희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2주일 동안 매일 똑같은 표본 상자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냐. 그게 뭐 어때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러거든요. 1년도 걸리거든요. 들고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너 지금 네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이래요. 네가 지금 월급을 얼마나 받는 놈인데 그거는 2-3시간이면 끝내야지. 지금 2주째 이러고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봐주고 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너 그거 하나당 5만 원 받고 예를 들어 동정해 준다 그러면 5만 원어치만 동정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예? 5만 원어치.
네가 2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어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넘어가고 가장 근접한 데까지 분류를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지. 네가 5만 원 받고 지금 30만 원, 100만 원짜리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바로 이제 그겁니다. 전문 분류학자는 그 사람들의 액티비티 하나하나가 1초가 다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문 닫습니다. 예, 그것이 199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찾아가는 박물관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문 닫기 싫어서 찾아가는 박물관 만든 겁니다. 예, 문 닫으려 하니까 가만히 나 박물관이다. 니들이 와서 보든지 말든지.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전문 경영인들이 박물관에 관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환경은 전문 분류학자, 텍소노믹 스페셜리스트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 모든 문제 해결 못합니다. 생물 다양성 문제를 해결 못하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이 사람들 양성해야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 한 명 키우는 것만큼 돈 듭니다. 여기 전부 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파라분류학자라는 겁니다. 주운분류학자, 뭐 우리 말로 치면 맘먹는 분류학자, 뭐 이 정도 될까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이 참 힘들어요. 컴퓨터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순 한글로. 뭐, 샘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예. 또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한글을 예를 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의 속옷, 웃더리, 브레이지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말로 있습니까? 윗도리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럼 아랫도리는 뭡니까? 팬티. 예?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팬티는. 그런데 이 위쪽은 거기에 버금 간다. 버금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그 이제 우리 해부학도 학생들 가르치는데 해부학 가르칠 때도 죽으려고 그럽니다. 요새 저는. 말을 다 한글로 이렇게 교과서를 다 개정을 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 해부학회에서. 저도 모릅니다. 잘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이게 뭐냐 물어보고 이러면 애들이 막 찾습니다. 영어로 뭡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이러고 가르쳐주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라분류학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버금 간다는 거예요. 버금. 이거는 이 양반들은 공부를 뭐 대학원 박사 이렇게 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단지 어떤 전문가가 가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 지역에 있는 생물들은 뭐가 있다라는 걸 간략히 배워줍니다. 간략히 배워주고 모양이 요러면은 같은 종, 요거를 벗어나면 다른 종, 암놈과 순놈은 같은 종이지만 모양이 다르다. 요런 거 정도까지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아마추어 분들, 이제 시민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 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을 조사하셔가지고 이 종들을 보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런 게 있냐 이제 아직도 조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지역에서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생물 다양성이 있는지를 가늠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특별히 육상에 있는 것보다 바다나 물 속에 있는 것들은 아직 오리무중이거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복장으로들 오셔가지고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분류학자들이 다루는 것은 지역 생물 다양성입니다. 지역 세계적인 뭐 종의 분포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곰이 전 세계 어디에 다 분포하는 이런 거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곰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어떤 종인데 이것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능한이란 말이 붙습니다. 가능한, 정확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이것이 파라분류학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죠. 이것은 전문가들이 못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시민들이 이거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제일 잘하고 전 세계에서 생물학이 제일 많이 발달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그리고 일본이죠.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분야, 채집이라고 하는 분야, 기록이라고 하는 분야는 다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도대체 밥 벌어먹죠, 돈 받아먹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내준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 3월 때 예를 들어 뭐 우리 호박벌 같은 거, 범버스 이그니티스라고 노란 놈, 봄에 나오는 놈, 뚱뚱한 놈 있죠, 벌들. 이런 놈들이 3월 달에 나오는데 언제쯤 나오면 아마 이 지역에서는 한 3월 17일쯤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빨리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눈에 탁 들어오죠, 벌써.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온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역으로 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나라에서는 가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 벌을 잡은 것인지 봤다면 어디서 본 건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벌들이 일찍 나오면은 그 벌들이 몰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몰살당할까? 추운데 이 벌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꿀이 없는데 나오는 거죠. 그랬다간 벌들이 몰살을 당하죠. 몰살당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벌이 며칠 뒤에 나와서 가루바지 수분을 해줘야 될 식물들이 정작 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이 식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 우리 여기 과천 청계산 밑에 가면 그 식물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꽃집들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이놈들이 밤에 이제 여왕벌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3월에 나오는 놈은 다 여왕벌들입니다. 이놈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냄새가 확 나죠. 그냥 식물원에서.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습도가 확 높으니까 날개가 젖어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그럼 죽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세 번째 줄이에요.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의 아마추어 모니터링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뭐 이 이야기는 뭐 시간 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파라텍소노미스트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기능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시민이 도대체 기능을 생물 다양성의 기능에는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생물 다양성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생태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엔 분류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됐었죠. 자, 얼마 전에 국립 임업연구원장 하고 있는 신주란 박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뭘 하나 올렸어요. 몇 달 됐어요. 한 2달 됐나? 이제부터는 광릉 임업연구원에 있는 죽어 넘어진 나무들을 치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놔두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올렸어요. 저는 아주 뭐 백배 환영이죠. 제가 뭐 하시는지 모르죠. 저는 전공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박사를 3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부끄럽습니다. 그냥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해놓고 제대로 그걸 못하니까 다른 거 하느라고 또 받고 하게 된 건데, 분류학, 생태학, 의학 3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는
법의학을 합니다. 법의학을 하는데 이 법의학을 여러분들 CSI 수사대 뭐 이런 거 보면 곤충 가지고 이제 범인잡 넣고 이러는 거 있죠. 시체에서 곤충 나오면 그걸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뭐 이런 걸 추적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제가 하거든요. 동북아시아에선 제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건 조금 자랑스럽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단순히 그냥 CSI 수사대 같이 범인을 잡는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썩은 거를 다 다뤄야 됩니다. 나무 썩은 거, 뭐 동물 죽은 거, 사람 돌아가신 거 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곤충들을 다 잡아서 이게 몇 도에서 얼마만큼 빨리 자라는지 이거를 다 측정을 해야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런 일들을 자신 있게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신준환 박사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 어디다가 썩은 걸 갖다 이렇게 요건 그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지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썩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집어 던져 놓으면 그 밑에 곤충들이나 뭐 다른 썩은 거 좋아하는 동물들이 와서 살거든요. 우리는 그 부패생태계라고 그걸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연어 같은 거 우리 이게 돌아오잖아요. 강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알 낳고 죽죠. 그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 늙은 연어와 젊은 연어 여러분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연어 이렇게 아래 턱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알 낳고 난 다음에 노화된 연어들이 이제 조기도 그렇고 물고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국에서 그 잡히는 고기들이 맛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쪽 중국에서 잡힐 때쯤 되면 늙어서 그래요.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연평도 그쯤이 제일 맛있는 거죠. 쫄깃쫄깃한 거죠.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그런데요. 지금 여기는 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실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널빤지, 판자, 나무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덤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같은 거 집어 던져 놓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제거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 많이 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 여의도에 색강 만들어 놓고 한동안 버드나무 생겼다고 다 잘라내고 막 그랬죠. 과연 그럴까요? 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엔 기능하는 강이 아닙니다. 홍수 때만 기능을 하는 거지 평상시에 그걸로 물이 철철 넘치는 이런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봄춘자 쓰는 춘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춘천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춘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춘천이 있습니다. 이 춘천은 보이질 않는 강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내려갈 때 아니면 겨울에 눈이 왔다 녹아서 그 녹은 물 내려갈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냇물 강 이게 이제 춘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청계천도 그랬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 저 선교사들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가 북경이래요. 그 당시에 고종 황제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이래요. 한양. 근데 북경과 다른 것은 한양은 비만 오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춘천, 청계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지금 모 대통령께서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청계천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청계천 다 봅니다. 강연을 이러고 많이 다니는데 가는 동네마다 청계천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참 그래서 갑갑하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강이 흐르는 강인지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강인지 이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붙박이 거기에 둘러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알기 힘듭니다. 이 생태학자들은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다 그 지역에 눌러 앉아 있는 토종들입니다. 아니면 자기 고향 포기하고 거기 살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란트라고 하는 성을 가진 교수님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들 부부이십니다. 근데 찰스 다윈이 옛날에 이렇게 그 가서 진화론을 발견했던 그 섬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서 이 두 분께서는 20년 넘게 사셨습니다. 사시면서 여기 보이는 요 새 있죠, 요게 핀치입니다. 다윈의 핀치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게 갈라파고스에 있는 핀치죠. 이 핀치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참새 비슷한 놈들입니다. 근데 이 놈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 씨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이 놈은 씨를 물고 있는데 어떤 놈은 꽃에 가서 꿀을 이렇게 빨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둥이가 이렇게 휘어요. 이런 놈들은. 또 어떤 놈들은 약아가지고 선인장 가시를 딱 분질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무에 가서 꼭꼭꼭꼭꼭 찔러서 벌레를 갖다 포크처럼 꼭 찍어서 자기가 쪽 빼먹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면은 우리가 그래 봐줄만하다. 그런데 드라큘라가 생겼습니다. 어떤 핀치는요, 다른 생물들, 도마뱀 이런 데 가서 잔등에 올라앉아가지고 막 잔등을 이렇게 긁어 파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거 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생물이 그렇게 다양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 두 분께서는 눌러 앉아서 20년 동안 관찰하고 공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란트 교수님 젊었을 때 정말 멋있거든요. 보십시오. 이 할아버지인데 이 정도면 젊었을 때 어떻겠나. 이 할머니 그란트 이분도 교수님이시거든요. 두 부부가. 이 교수님이 뿅 가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붙박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험실 같은 조건이었죠. 과거는 기상이 별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환경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 자리에 그냥 우리 시흥에 앉아가지고 환경이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태적 책 읽고 몇 사람 해가지고 해결해 볼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예측 불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잘 훈련된 생태학자를 지역사회에서 고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수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모아온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그 통찰력 있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거는 개인이 못합니다. 정부나 지역사회가 이 비용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오면서 보니까 우리 시흥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멋있어서 일단. 자, 이제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필요로 한 얘기는 바로 모니터링,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찰은 뭐고 모니터링은 뭐냐, 우리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생태학자들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게 되면 롱텀이란 장기 생태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관찰하자, 오랫동안 모니터링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사실입니다. 짧은 어떻게 돼요? 3월 달에 나오는 예를 들어 꿀벌 아까 얘기하고 호박벌 얘기하는데 이놈들이 언제 또 나옵니까?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나오게 되죠. 그거 못 치면 그 다음에, 그럼 3번 관찰해도 3년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10년 정도 관찰해야 무슨 결론 내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 10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1970년 되면 10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2000년대는 기후 변화가 극심해서 10년을 기다리다간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물들이. 3년을 넘기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링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쉬었다가 하시나요? 생명도시 시흥